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센터장 하성우입니다. 수시 전형 대비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모의평가가 있었습니다. 6월 모평의 결과는 희망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전략을 짜는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회가 9월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 합격 전략을 수립하는 데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잠시 저희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달서구청의 지원을 통해서 달서구 명품 학군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저희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험생들 중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스카이권 합격한 학생이 14명, 수도권 주요 대학의 33명, 서울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의대, 약대, 한의대의 12명, 지방 국립대의 22명, 전국 교대의 10명 등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달서구의 많은 인재들이 목표 대학에 성공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강사님을 모시기 앞서서 내일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주최해 주신 이태훈 달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부총장님을 잠시 앞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난 졌다그죠? 예, 다시 도서기 소리 또 꿀꿀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학부형과 학생 고마운데 아마 오늘 이 더운 날씨에 그쵸 멀리서 아까 말씀대로 메가 스타디 그쵸 입시전략 연구소의 연구소 소장님 그쵸 남윤권 장관님 보십니다 그쵸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달서구에 여러분들 그 아다시피 달서구에는 초등학교가 초중고 학교가 100개 살게 되죠. 또 달서구는 그러니까 이 차에 걸치는 그러니까 국제교류와 특구 지원돼서 알겠시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오늘 9월 10일 날에 저희가 수시 시험 이제 접수한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심하다 그죠? 특히 또 우리나라 또 경제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늘 새마다 그죠? 학생 갖고 이제 불안해 그죠? 그걸 다 이제 카바이스님 모셨는데 여러분 오늘 많이 기다려 와주시죠? 그게 기다려 맞추면 됩니다. 나오는데 다섯 학교마다시피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되겠죠. 작년에 이제 서울대학 말하기 하지만 서울대와 그러니까 의치 약한 합해가지고 하면 전 200명이 되셨다 그죠. 앞으로 많이 지날 텐데 여러분들 최근에 와 다수구 교육의 순위 대구에서 1등에 법 간다하는 소리 들어봤습니다. 적성에 맞다. 점자 들어올 거겠죠. 이제는 가격이 가수가 아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구에 있잖아요. 대구 경기에서 시구 중에 총수가 31개인데 경영이 지수가 최고 높은 게 진짜 아닙니까? 그럽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계속될 거죠. 이처럼 다섯 앞으로 이제 대구 지사할 때인데 여러분들 좋은 교육을 특히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겠죠. 잘 키워서 좋죠. 국가의 문제에 큰 주력이 있다면서 오늘 잘 듣고 있다는 잘 활용해서 여러분 꿈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메가스터디 교육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권 소장님을 모시고 6월 모의평가 이후 단계별 대입 성공 전략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윤권 소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부총장님께 재선이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때 3선이래요. 그래서 다음에 안 나오시는구나. 내가 이사 올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2주 전에는 동해시청을 갔다 왔어요. 거기도 이제 시장님이 3선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뭐 할까라는 걸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지금 10대들이 4명 중에 1명은 120살까지 산대요. 이제 일주일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사망 비율이 많은 세대가 몇 살이냐? 라고 질문했더니 90세가 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사망한대요. 우리 아이들 때가 되면 12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럼 꿈을 어떻게 꿔야 될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목전에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그저께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수능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27번을 했어요. 27번을 했는데, 기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잡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지 말까요? 막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수능이라는 건요, 무언가 어려우냐 쉬우냐 어디서 내냐가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고요. 뭔가 이제 추론 능력을 묻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걱정 때문에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이제 수능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3 학부모님 먼저 손 들어볼까요? 고3. 내가 이렇게 절반쯤 되니까 고1까지 좀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주호 장관님을 한 달 전에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바꾸는 건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될 때 이제 그때 거시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고3이나 고2나 고1은 입시가 안 바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수능을 왜 건드리셨냐라고 질문하면, 수능이 유일하게 국가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수능밖에 없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걸 건드리신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대학 입시는 바뀌는 건 딱 하나요. 대학들이 바꾸는 겁니다. 우리 학교의 입시 요강을 조금이나마 빛나게 만들어서 좋은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건 해마다 조금씩 바꿔요. 그럼 예를 들면 올해 고3 친구들, 고려대가 일부 바꿨어요. 수시에서도 바꿨고 정시에서도 바꿨고요. 내년이 되면 연대가 또 바꾼대요. 고대가 논술 도입한대요.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바꾸는 건 바꾸는 거고,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일단 다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 1일 날 모의고사를 봤어요. 이제 28일 날이 되면 성적표가 나옵니다. 성적표가 나오는데 성적이 중요하냐라고 질문하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면 연습 게임이거든요. 연습 게임은 우리 아이가 무엇을 보완해야 될 거냐, 어디까지는 확실하게 아냐 라는 걸 측정하는 시험인 거지, 이걸 가지고 무언가 점수가 잘 나왔네 안 나왔네를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이제 입시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정말 행운해요. 왜 행운하냐면, 작년 고3보다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25,000명이 줄었어요. 출생 인원으로 따지면 38,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3은요, 제가 지금 88학번인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은 출생 인원이 47만 명이 넘어요. 근데 올해 고3 아이들은 출생 인원이 43만 8천 명이에요. 그럼 현재 6학년보다 4만 명 정도가 적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아이들 중에 가장 인구가 작은 게 현재 고3입니다. 대학 가기 쉽죠. 두 번째 엄청나게 좋은 게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게 뭐냐면, 여학생이에요. 우리 아이가 효성여고 다녀요. 예를 들면이에요. 거기를 다니는데 우리 아이보다 2살 많은 남자애가
가만히 세봤더니 남녀 합치면 6만 명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보다. 그러면 남학생은 3만 명은 많겠죠.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대검고등학교나 근처의 영남고등학교나 이런 학교 아이들의 남자아이가 멋있다 라고 집에 와서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냐면 지금 결혼하는 친구들 작년 통계가 남자가 2.8세가 나이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에요. 지금 30대 초반 친구들이 결혼하는데 이 친구들은 군대를 평균 26개월 갔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군대 2년 이상을 갔다 오니까 2.8세 나이가 많은 거죠. 사회 진출하는 게 동일하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 때는 지금 군대가 20개월이 안 돼요. 그러면 2살 차이 날 거예요. 2살 차이 많은 아이들이 3만 명이 많다라는 얘기는 남학생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대학교 1학년쯤 되면 2학년쯤 되면 이제 군대 갔다 온 아직 제정신이 아닌 남자애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3만 명이 더 들어와요. 그러면 한두 번 미팅 갔다가 뻥뻥 차도 기회가 생기는 거죠. 와, 나중에 연애하기도 제일 쉬운 게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남학생인데요, 우리 아이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대구여고 나왔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저 어릴 때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조선에 없는 우리 아들. 그래서 제가 최고였어요. 우리 아들이 대구가 옛날에는 진짜 남아선호 영상이 강했던 지역이죠. 우리가 남학생들도 되게 기회가 생겨요. 왜요? 지금 고1 아이들이 또 6만 명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짝은 고1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와, 이렇게 무언가 연애나 결혼까지도 제일 행복한 세상이에요. 이런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아이는 불행한 무언가가 하나도 없어요.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수능이라는 시험이요, 어렵냐? 라고 질문하면 요번 6월 모의평가는 정말 안 어려웠어요. 원래 3월달부터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3월달에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뭐라고 나와서 얘기했냐면 EBS 직접 연계율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쉽게 내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완전히 대통령 얘기를 그대로 옮기신 거예요, 그때.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낯선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6월달에 갑자기 사회과학과 관련된 독서에 해당되는 국어 지문이 되게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에 독서는 장난 아니게 쉬웠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자연계 학원 원장도 겸임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원에 220명이 있었는데 국어 만점자가 13명이에요. 요번 시험에. 되게 쉬웠죠. 틀린 아이들이 다 뭘 틀렸냐면 문학을 틀렸어요. 문학이 요번에 한 문제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통계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올해 바뀔 수도 있지만 과거의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수능의 전통인 거죠. 그럼 예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이라는 시험은, 다시 얘기하면 시나 소설이나 이런 시험은 6번의 모의평가와 수능, 다시 얘기하면 이 통합 수능이 6번 봤어요. 올해 6월달 빼고 2년 동안 3번씩 보잖아요. 6월, 9월 수능. 이렇게 봤을 때 17문제 중에 정답률이 50% 미만의 문제는 2개 이상 나와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는요, 이 17개가 정답률 제일 낮은 게 76%예요. 이 얘기는 학교 일진들 빼고 거의 다 맞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어가 92점까지 1등급이 올라갔고요. 화법과 작문은 96점 맞아야 됐어요. 왜요? 화법과 작문도 어려운 문제가 한 개도 없었거든요. 11개 중에. 실제로 11개 중에 정답률 75% 문항이 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문학이나 독서는 어렵지 않은 시험이구나. 그럼 이걸 점수를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도. 제가 저희 학원 아이들한테도 재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세상에 자존감이 높아지려고 하면요, 무언가 내가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떨 때는 무언가 내 성적이 낮았다가, 어떨 땐 좋아져서 자존감이 높아졌다가, 또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엄마 머리 닮았나? 이런 무언가 자꾸 주변 환경을 탓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면, 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이 수능은 그거에 굉장히 충실한 시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문학이나 이 선택 과목은 어려운 문제가 합쳐서 재작년 불수능, 불국어였을 때 4개가 어렵게 나온 게 가장 어렵게 나온 거고요. 평균적으로 2개쯤밖에 안 어렵게 나와요. 28문제 중에. 그럼 그걸 다 맞으면 돼요. 2개 틀리면 됩니다. 2개를 몰라요? 찍으면 되죠. 정답률 40%대 문제 2개를 찍으면 하나쯤 맞을 거예요. 지질이 운이 없지 않는 한. 그러면 하나쯤밖에 안 틀려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독서 17개 중에 1, 2, 3번은 장난이에요. 왜요? 1번부터 어려우면 아이들이 가출해요. 120살까지 살 거니까 내년에 시험 봐도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1, 2, 3번은 정답률이 90%에 육박해요. 그러면 남은 문제가 14개입니다. 14개가 어려운데 이 시험은 공정한 시험입니다. 왜 공정한 시험이냐면 이 14개 중에 시험 문제가 사회 지문, 과학기술 지문이 딱 4개씩 나눠져 있어요. 4개씩 나눠져 있는데 이 8개가 더럽게 어려워요. 어려워도 장난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정답률 50% 미만의 문제가 5개 나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진 아이, 정답률 50% 미만이라는 얘기는 웬만하면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찍어서 맞추는 애들이 20%인데 정답률이 그래서 40%다. 이러면 10명 중에 2명밖에 실력으로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시험 문제는 공부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내공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시험 문제는 8개 중에 3개예요. 우리 아이는 이걸 공부 안 해요. 그럼 8개 중에 몇 개 맞을까요? 2개 맞을 거예요. 물론 옆집에는 하나 맞을 수도 있어요. 원래 10개 중에 2개 맞아야 통계잖아요. 근데 8개 중에 2개 맞는 애가 더 많아요. 그죠? 우리 애는 2개 맞을 거예요. 하나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이 8개를 꼭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경북대 의대가라는 해야죠. 경북대 약대 치대를 가는 친구들까지는 해야죠. 내가 경북대 경영학과 갈 거면 안 해도 돼요. 8개 중에 6개 틀려도 경대 경영학과, 경대 전자공학과 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몇 점을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점수가 올라가냐 중요한 거지. 정답률 23%짜리 문제를 맞췄다고 서울대에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험은 사회지문, 과학지문은 어려워요. 원래. 그래야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맨날 이제 무언가 욕을 먹는 건 과학지문이에요. 과학지문이 왜 교과서 밖에서 낼까요?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이 물화생지를 다 다르게 배우거든요.
어떤 아이는 물화 배우고요. 어떤 아이는 생지 배워요. 이렇게 무언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특정 과목의 단원에 딱 나와버리면 그게 선택의 유불리가 생겨요. 평가원은 이걸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서 박식이라고 욕을 하면 원래는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도 되게 재밌어요. 수학도 되게 재밌는 게 쉬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냐. 이 10개, 10문제라고 하면 6문제는 정답률이 60%가 넘어가요. 참고적으로요. 우리나라 1번 문제가 있어요. 수학 1번 문제. 저희 아들도 풀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선행학습하거든요. 수학을. 얘는 수학만 좋아해요. 영어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에요. 얘는 맨날 수학을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니는데도 좋아하는 아이라서 1번 풀어요. 근데 이게 정답률이 놀랍게도 84%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시험에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수학 포기자는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왜요? 왜 84%인데 16%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찍어서 맞추는 애들 있어요. 못 풀어도. 그래서 20%에 육박을 해요. 아, 그러면 60%가 푼다라는 문제는 생각보다 문제가 쉬운 겁니다. 그럼 저 60% 문제를 다 맞으면 몇 점이냐면요. 약 50점쯤 돼요. 국어랑 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학은 어려운 게 모두 다 4점짜리고요. 국어는 어려운 게 2점짜리, 3점짜리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실제로 8개 중에 2개 맞추면 6개를 틀리는데 이게 모두 다 3점짜리가 아니고요. 그 8개 중에 3점짜리는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모두 다 2점짜리가 6개거든요. 운 좋으면 3점짜리 2개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럼 우리가 수학을 50점쯤 맞으면 몇 등급일까?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1등급이 보통 88점을 지향해요. 2등급을 76점을 지향하고요. 3등급이 64점이에요. 그럼 50점쯤 맞으면 4등급보다 살짝 낮아요. 요 정도 점수가 돼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베이스로 깔아놓고 4점짜리가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두 문제, 두세 문제를 맞추면 3등급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은요. 수학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보고 아씨 나 수학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엄마 문학소녀였지. 뭐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나 문학소녀였어. 수학 싫어했어. 그러면 아 유전자가 중요하니까 나도 그러면 수학을 하지 말아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시험 문제가 놀랍게도 30개 중에 18개는 되게 쉽게 나와요. 그거를 무언가 맞추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 학원에 아까 240명쯤 학생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반수생들이 막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반수생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학생들을 조사를 시켰어요. 뭘 조사를 시켰냐면 순수한 재수생이 몇 프로지?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100명 중에 54명이 재수생이에요. 그럼 나머지 46명은 재수생이 아니라 3수생, 4수생, 5수생, 12수생, 13수생이에요. 나이 제일 많은 친구는요 91년생입니다. 91년생은 13년 전에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 입학했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교대는요 13년 전이 가장 점수가 높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 가장 점수가 높았어요. 거의 10년에 한 번씩 점수가 제일 높아집니다. 그때가 IMF 이후 그리고 무언가 금융위기 이후가 되면 갑자기 교대가 막 인기가 올라가요. 그때 그 친구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버리고 갔대요. 본인이. 그래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7년을 했는데 엄마들이
너무 극성 맞아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휴직을 해버리고 약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무언가 연구소에 들어가거나 시대 가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공부를 해요. 지금 또 한 명은 교직원 했어요. 옛날엔 교직원이 시내 직장이었어요. 대학교 교직원. 고려대학교 교직원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죠. 야, 요새 교직원의 연봉이 얼마니? 초봉이 3,500이래요. 서울의 메이저 대학교가. 그리고 잘 안 올라요. 왜요?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잖아요. 13년째. 그래서 2년 다니다가 때려쳤어요. 의대 가겠대요. 이런 아이들이 46명이에요. 그럼 이게 참 문제다 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의대를 이렇게 좋아할까? 라고 질문하면 지금 20대 후반의 친구들이 자화상인 거예요. 무언가 이렇게 기업체에 들어가 봐야 선배들 봤더니 별로 워라밸도 없고 무언가 아무것도 혜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잘린다. 심심하면 명예퇴직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때가 되면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없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요? 우리 아이보다 10살 밑에 있는 애들이 없어요. 뭔가 자르면 뽑을 사람이 있어야 자르죠. 우리 뒤에 애들은 애들이 없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사원으로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보다 5살, 6살 아래 애들이 무언가 대리로 받쳐주긴 하는데 그 밑에는 더 문제예요. 걔들은 기계하고 생활해야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안 잘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80살까지 일해야 돼요. 왜요? 120살까지 살 거니까. 저는요, 토요일마다 일합니다. 저번 주에는 제주도 고등학교 가서 설명했고요. 그 전에는 동해시청 갔었고요. 계속 토요일마다 일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69시간 얘기했을 때 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침에 7시 10분에 출근합니다. 재수학원 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7시 40분에 등원하는데 이제 무언가 맞이해 주려고 퇴근을 8시에 왜요? 애들이 10시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저니까 근데 제가 먼저 맨날 땡땡이춤 맨날 수청으로 가면 애들이 공부할 맛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와, 우리하고 원장은 55살이나 먹었는데 맨날 아침 우리보다 빨리 오고 8시까지도 계속 무언가에 남아있네? 제가 왜 8시에 나가면 되냐면요 8시에 한 번 쉬고 10시까지 공부하거든요. 그럼 8시쯤에 가면 아, 원장이 몇 시에 갈지 모르잖아요. 8시 이후에 갔구나. 몇 시 이렇게 저는 전략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애들은 제가 무언가 있는 그가 되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심심하면 편집하네요. 남자애들 감사하다고. 애들 이름 다 알아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구청이나 이런 데 딱 올 때 오기 싫을까요? 좋을까요? 금전적으로 보면 오기 싫어요. 저는 설명회를 다니면서 돈을 안 받거든요. 요즘 다 회사에다 입금시켜요. 뭐 어차피 돈 받아봐야 세금만 너무 많이 들어서 이기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아, 무언가 저 사람이 일하고 있구나 라는 걸 무언가 하려고 하면 무언가 보이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면 금액이 보여야 돼서. 근데 제가 왜 이 일을 계속 하냐면 주말에 안 놔도 되는데 오면 궁금한 거예요. 아, 달서구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는 인원이 좀 적었는데 오늘 되게 많아졌어요. 아직 수시 설명하기가 되게 빠른 시기거든요. 얼마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동해시청 제가 2주 전에 갔더니 인구가 5만 명이래요. 근데 18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거기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영욱이 온 거 다음으로 많이 왔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재밌어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안 잘릴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겨요. 저희 사장님이 감히 나를 잘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대학의 점수래요. 작년에 입시 결과입니다. 먼저 정시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수시를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교부터 볼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남대쯤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을 확보해서 6월 모의평가에 아이의 평소 생활 태도를 봤더니 절대로 밑으로 성적은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더 떨어져도 돼요. 왜냐하면 더 밑에 있는 대학은 요즘 점수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등록금 있으면 가요. 마지막 날 가만히 경쟁률 보다 보면 다 들어가죠. 그럼 실제로 영대 접수만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는 그 이상으로 쓰면 되는구나, 수시를. 이렇게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6월 모의평가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 28일날 딱 성적을 받고 나면 어느 대학쯤 갈 수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대학들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대학교가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숫자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을 다 하면 돼요. 어느 대학교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보를 우리 아이한테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딸, 야, 너 경북대는 가겠더라? 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안 가. 서울에 갈 거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번 시험은 실수를 몇 개 했거든요. 시험 본 당사자니까 이것보다 더 잘 볼 수 있는데 무언가 그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정보라고 사실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는 기분이 나빠지죠. 거기를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느낌이 들어요. 안 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들은 또 지기 싫어해요. 그렇다면 시험도 잘 보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 공부해야 되는데 다음 9월 6일날 또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하게 엄마가 방해해요. 공부하러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열받게 해가지고 친구랑 영화나 볼까? 이렇게 해서 성적 못 올리게 하는 주범은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담고 계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정시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정교육을 너무 잘 받았거든요. 미래 지향적으로 I can do it 뭐 이렇게 무언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왜요? 이건 9월 6일날 두 번째 한 번 더 보는데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15일까지가 원서 접수 마감이에요. 그럼 지금 딱 90일이 남은 시점이죠. 90일 뒤에 시험 보는데 한 번 더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마법에서 깨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수능으로는 이렇게 그때 무언가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고. 여름에는 공부하고 싶어 해요. 왜요? 7월 10일쯤 지나면 기말고사가 모두 다 끝나잖아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아이가 공부할 게 없어요. 이제 자기소개서도 안 쓰죠. 해야 될 거 없으니까 수능 공부를 하겠다라고 아이들 했으니 놔두시면 돼요. 내가 요 정도구나 점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경북대라는 대학교를 버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은 경희대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저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정도 수준은 우연히도 건국대보다 살짝 높은 겁니다. 하단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생각 하나 해주셔야 될 건 경희대학교 자연계는요, 국제 캠퍼스 수원에 있지만 그냥 경희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과 쪽에서 하단에 있는 건 어문 계열이에요. 뭐 스페인어과, 그다음 중국어과 이런 학과예요. 그 대부분 이건 수원에 몇 개 학과만 있거든요.
서울 쪽에 있는 학과들은 100분위가 90쯤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90이 100분위를 가져야 된다 라고 대학이 딱 발표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은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2등급만 맞으면 경희대는 간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작년에 국어가 좀 쉽게 나와서 2등급 커트라인은 88점이었어. 재작년에는 국어가 어렵게 나와서 2등급 커트라인은 77점이었어. 꼭 7대, 8대 이상한데 어찌됐건 중간으로 따지면 한 84점쯤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2등급 맞으려고 하면 84점쯤 맞으면 되겠구나. 올해 난이도가 중간쯤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열심히 해서 2등급 맞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16점을 어디서 틀릴 거냐를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요. 100m 달리기는 빨리 뛰어서 기록을 당기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스타트도 빨리 끊어야 되고요. 무언가 순발력도 키워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2등급을 맞춰야 되는 건 어려운 거 안 하는 게 2등급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45문제를 다 풀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왜 80분 동안에 4문제만 제외하면? 그래서 문과학생이라서 과학 지문을 버려요. 자연계 치고 가서 경제가 나오면 틀릴 거라고 사회 지문을 버려요. 41문제를 풀면 마음적, 심적으로 시간의 압박이 줄겠죠. 그러면 시간에 무언가 압박이 줄면 문제를 풀면서 실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평소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4개 찍으면 돼요. 와, 씨, 4개 찍어갖고 하나 틀려. 3개 틀리면 하나 맞으면 3개밖에 안 틀리는데? 와, 그러면 점수가 많이 빠져봐야 2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7점밖에 안 빠지네. 나 84점은 맞아야 되는데? 야, 하나 더 버리자,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래야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야? 라고 질문하고 그 다음 어려운 거 하나 또 버리면 돼요. 그게 과학 지문일 수도 있어요. 사회 과학 지문을 싹 다 버려. 8개. 합쳐봐야 18점이다. 9점씩 9점씩. 찍어가지고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4점이다. 그럼 14점이 기본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뒤에 쉬운 거에서 실수로 하나 틀리자. 그럼 딱 2등급 커트라인이 나와요. 2개 버려도 기본적으로. 그리고 무언가 준비하면 점수가 되게 잘 나올 텐데 아이들이 쓸데없이 여름방학 동안에 어려운 경제 지문, 어려운 과학 지문을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문학도 다 못 맞으면서 선택 과목도 다 못 맞으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다 해놓고 시험을 굉장히 압박감을 갖고 풀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번 뭐가 딱 막혀요. 와, 지금 무언가 사회 지문 공부했는데 시험을 볼 때 긴장을 너무 해서 그런지 한 번쯤 읽어 내려갔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정돈이 안 돼.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죠. 그럼 시험을 엄청나게 망쳐서 이게 2등급쯤 맞는 애가 4등급쯤 맞아서 재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재수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다 하려고 했다가 놓치는 거예요. 2마리 쫓다가 다 놓친다는 속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를 잘 고민해야 된다. 두 번째, 어찌됐건 이제 수능 성적이 어디쯤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수시를 어디 써야 될까? 뭐 이 그림으로 고민하면 돼요. 이건 굳이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표를 작년 자료를 한 거예요. 아,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냐면
2등급쯤 문과이다 점수를 맞으면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연계학생이 문과로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2등급쯤 맞으면 건국대라는 대학은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학과를. 근데 고대나 이런 학교는 일부 학과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건국대를 안정권으로 하나를 쓰면 우리에게는 5장이 남는데 5장을 가지고 고대를 지원하면 운이 좋으면 우리 아이한테 기회가 생기겠구나 라는 거죠. 작년에 주요 대학교 중에서 가장 점수가 많이 떨어진 대학의 학과는 성균관대 교육학과예요. 70% 컷이 4.95예요. 70% 컷은 5명 뽑을 때 3등, 4등한 아이의 성적이 5등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빵꾸가 났죠. 그 뒤는 저 몇 등급인지 아는데 대학도 안 가르쳐줘요.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점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전년도에는 2022학년도에는 저쪽에 한양대 수능 최저도 없는 학교예요. 성대는 그나마 수능 최저라도 있죠. 한양대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거기 화학공학과가 70% 컷이 2.7이었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화학공학과예요. 교육학과는 그나마 인기가 학생들이 그래도 거긴 안 가요. 이런 애들이라도 있죠. 화공과는 자연계 친구들, 뭐 의예과나 치대나 이런 거 목표로 세우지 않은 친구들 대부분 거기 가면 좋죠. 라는 학과가 2.7까지 떨어졌어요. 왜요? 라고 질문하면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양대는요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근데 2.7까지 떨어집니다. 왜요? 7바퀴가 돌았거든요. 7바퀴가 돌았다는 얘기는 8대 1이면 딱 1대 1이었다. 결론적으로 인 거죠. 그럼 실제 경쟁률은 3대 1이었어요. 와, 그럼 그 뒤에는 장난 아니게 무언가 원서를 쓴 거죠. 막 3, 4, 5등급 애들이 써요. 왜 쓸까요? 왜 쓰냐면 그냥 로또 사는 무언가 기쁨으로 쓰는 거예요. 로또도 살 때는 무언가 그냥 기대가지고 사잖아요. 860만 분의 1인데도 사요,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10대인데 못 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신 안 좋은 애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애들이 틀면 이변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3 아이들이 25,000명이 줄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경쟁률은 더 떨어지겠죠. 올해 합격선은 더 떨어져요. 왜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한 100개쯤 되는 것 같은데 100개 넘나? 100개쯤 되는 것 같은데 이 대구의 고3 인구가 작년보다 6%쯤 준 거예요. 전국 평균이 6%가 줄었거든요. 그럼 한 고등학교가 쉽게 얘기하면 200명이었다가 6%가 줄면 12명이 없어진 거죠. 그럼 188명이 된 거예요. 200명일 땐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22명인데 188명이 되면 20명으로 2명이 사라져요. 근데 대학은 내신 등급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등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학의 정원은 그대로 있으니까 들어가는 인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들어온 아이들의 내신은 나빠지겠죠. 나빠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기준에는 일기예보처럼 보여요. 오늘은 34도래 대구는. 이러면 열나 덥겠구나. 내일 31도래. 이러면 내일은 어제보다 덜 덥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봅니다. 작년에 내신이 2등급이었대 라고 하면 올해도 2등급이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해요. 근데 이건 사회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성균관대 교육학과가 또 5등급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6이었어요. 1.6이라는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1.6 너무 높은데? 라고 원서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데 실제로 용기 낸 애들이 몇 명이 지원하는 거죠. 중간 애들이 싹 비어가지고 또 위에 애들은 연대교육학과 붙어요. 고대교육학과 붙어요. 막 붙어서 빠져나가니까 무언가 중간이 모래시계처럼 허리가 없어요. 5등급, 6등급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게 교과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올해 고3 친구들. 아까 제가 여기 센터장님께 여쭤봤어요. 여기 사립이 맞냐? 국립이 맞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사립보다 국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저쪽에 어느 지역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설명을 하기 전에 거기 진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올해 3학년 친구들 이 고등학교 교과 추천 전형인 거 알지? 우리 학교는 2장씩 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마다 2장씩.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2장씩 어디 받을지 선택을 해와 라고 얘기를 5월달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설명회를 딱 올라갔죠. 제가 진학부장하고 친해서 진학부장님 말에 제가 반기를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6장을 다 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6장을 줬다가 학생이 한 장을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쓰든 교과 전형으로 6장을 모두 쓰든 학생들 마음인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쓸까 말까 고민하면 돼요. 고민을 하다가 9월 15일 날 우와 경쟁률이 낮은데? 그럼 넣으면 돼요. 경대를 원서를 하나 쓰려고 딱 봤더니 2등급 안쪽에 학과가 없네. 문과 쪽에는 와 우리 아이 내신이 2.1등급인데 다 붙겠구나. 그러면 하나 경대를 딱 쓰면 돼요. 붙어요. 그럼 나머지 5장 가지고 이제 가족 토론하면 돼요. 어디 쓰지? 아빠가 갑자기 서울대를 얘기하세요. 근데 서울대는 추천을 2장밖에 안 줘요. 2장밖에 안 주니까 추천서를 못 받을 것 같죠? 당연히 또 이 서울대는 면접이 또 수능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받아놔도 원서를 집어넣어놔도 수능 대박 잘 보면 면접 보러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받으려고요. 내신 좋은 애들은. 아빠 그러면 서울대는 추천 전형 말고 옆에 일반 전형 있거든? 거기다 하나 넣자 라고 넣으면 돼요. 옆에 어머님이 또 옆에서 당신은 입시도 모르면서 뭐 이러면 안 돼요. 넣는데 자유예요. 넣었다가 떨어지면 아빠는 친구들한테 우리 아가 서울대, 경북대 이렇게 얘기하면 와씨 공부 되게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경대 치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넣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왜요? 5장은 잉여 카드가 되는 거죠. 연대를 딱 봤더니 10장 준대요. 학교마다. 10장을 주는데 우리 학교에서 딱 봤더니 3장도 안 받아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이 연세대학교에 지원한 아이들 다 더해봐야 전국에 4만 명밖에, 4천 명밖에 지원 안 했어요. 전국에 고등학교가 1,700개요. 한 학교당 3명 정도씩밖에 지원 안 했어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남겠구나.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쌤 연대 추천 전형 원서 하나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중에 원서 추천서 배부한다고 했을 때 아직 남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남았는데 왜? 저 주세요. 야 너 내신 3등급이잖아 2.5등급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된대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누가 이러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경쟁률을 딱 봤더니 작년 평균 경쟁률은 8.8대 1이었어요. 재작년은요 4.6대 1이었어요. 의예과부터 다 토탈했어요.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를 싹 빼리잖아요. 실제 경쟁률 F 평균 경쟁률 4대 1이 안 돼요. 어떤 학과는 2대 1 초반이에요. 추가 합격으로 서울대 등으로 빠져나간 충원학교 비율이 80%였어요.
그럼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경쟁률이 너무 낮으니까 작년에 8.8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시 올해 낮아질 수도 있어요. 낮아질 수 있는데 이 추천서가 없으면 못 넣어요. 그러니까 받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고대도 받으시면 돼요.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면. 고대 올해부터 고3밖에 지원이 안 돼요. 연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거는 학종이랑 동시에 원서 못 써요. 학업 수자 전형이랑. 그러면 지원율이 낮아질 거예요. 납치되는 거 되게 싫어요, 애들이. 이 전형은, 학교 추천 전형은 면접이 10월 달에 있어요. 9월 말에. 저쪽에 학업 수자 전형은 수능 끝나고 면접 봐요. 애들이 절로 막 쓰고 싶어요. 경쟁률 되게 낮아질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13대1, 작년에 10대1, 올해 한 6, 7대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수능 최저 맞추는 비율이 50%예요. 그러면 5대1이면 2.5대1로 떨어진다는 거죠. 와, 그럼 실제로 이걸 무언가 맞추고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 어디를 받을지는 우리의 내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대를 해보면 돼요. 받아놓고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받아놓고 경쟁률이 낮아야죠. 경쟁률을 볼 때는요, 제가 나중에 또 안 올 가능성이 높아서 어떤 경쟁률을 봐야 되냐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원서 수가 대부분 대학교가 원서 수 기간일 거예요.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원서를 언제 집어넣을까요? 월요일 날 넣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학생이에요. 내신이 2등급 때 초반이에요. 제일 먼저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대구에 살면 경북대 한 장 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의논해요. 다시 한 가지고 아빠 경북대를 붙고 서울로 가면 어느 대학교까지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막 의논을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한양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늘 데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이제 아이가 부모님을 설득해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디 막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학, 경희대학 이렇게 뭔가 합의를 했어요. 내신을 딱 보면서 그다음부터 다 순서대로 이렇게 넣는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첫날, 둘째날 이런 아이들이 무언가 내 성적이 된다라는 대학부터 이렇게 넣기 시작해요. 그 모든 대학이 그러면 다 찰까요? 라고 질문하면 안 차는 데가 일부 있어요. 문과 쪽은요, 서울대, 연대는, 고대는 잘 안 차요. 왜요? 여기가 목표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연계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연고대를 넣으면서도 의대 넣고 싶은 친구도 있고 치대 넣고 싶은 친구도 있고 약대 넣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미리 집어넣어요. 처음에 애들이 많이 집어넣는 걸 보면서 작년에 충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 보면 돼요. 작년에도 경쟁률이 비슷했을 거예요. 작년에 시간대별 경쟁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보고요. 아, 작년이랑 추세가 똑같구나. 여기는 그러면 올해 몇 대 1까지 넣어야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면 돼요. 몇 대 1까지 넣는다는 결정은 언제 하면 되냐면 목요일날 12시에 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요일날 이 수시는요, 정시랑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정시는 수능을 11월 16일날 보고요, 원서 접수를 1월 초에 해요. 그러면 정시 때는 학생들도 집에 있죠. 그래서 눈치 작전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수시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6번을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요. 꼭 가야 되죠. 그냥 섣불리 대학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 때가 되면 다 마지막 날 넣어요. 근데 수시는요, 아이들이 해맑아요. 그 사람 아이들이요, 무언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라고 무언가 자꾸 기대를 해요. 나는 잘생겼는데, 내 학생부가 좋은데, 뭐 이렇게 무언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 다 집어넣냐면 수요일날 밤 12시에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넣고 학교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원서를 딱 집어넣고 나면 이제 그 대학의 학과 경쟁률이 어느 정도 보여요. 여기까지 소신 지원한 아이들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경쟁률이 낮으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 경쟁률이 낮으면 그 학과들을 잘 보시면 돼요. 어디 빼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문과 쪽의 교과 추천만 빼고. 왜요? 문과 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만 눈치 작전하려고 들고 있어요. 누가요? 학교 선생님들이. 왜요? 진학 실적을 높여야 되거든요. 서울대, 연대, 고대 교과 전형은 이 지역균형 서울대는 고3 애들밖에 지원이 안 돼요. 계속 그거 가지고 눈치 작전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어차피 각 학교마다 10명 정도만 붙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USB에 뭔가 공인해서 다 받고 와라? 그래서 학교에서 어쩌자? 이렇게 무언가 해요. 무언가 이런 거 잘 보면서 근데 우리 아이 내신이 안 좋은데 쌤 저도 눈치 작전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선생님 피곤하잖아요. 내신 조언을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추천서 미리 받아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하니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뭔가 하시면 된다. 교과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추천서를 잘 받아놓고 9월 달에 이렇게 원서를 쓰시면 돼요. 제가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한번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은 이렇게 쭉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종합전형의 블라인드 전형이 2년째가 됐어요. 2년째가 되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제 점점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목 자사고 애들을 너무너무 많이 뽑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균관대학교 입학자문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대 작년에 의예과를 20명을 뽑는데 그 전에는 3배수였는데 작년에 면접을 보는 1단계를 5배수로 늘렸어요. 야, 왜 갑자기 5배수까지나 늘려 의예과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3배수로 뽑았더니 모두 다 서울대로 도망가서 모두 다 연대로 다 도망가서 미달났어요. 그래서 5배수 100명으로 늘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배수로 딱 늘려놨는데 1단계 100명을 딱 발표할 때 제가 물어봤죠. 영재고 애들 몇 명 뽑았니? 대구 영재고, 경기 영재고, 서울 영재고, 대전 영재고 이런 등등의 영재고 몇 명 뽑았니? 54명 뽑았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뽑아? 라고 물어봤더니 연대, 서울대 애들이 영재고 애들을 보통 의예과에 한 5, 60명을 두 개 대학교 합격시키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담아놔야 빠지는 거 감안하면 10명 정도들을 뽑을 수가 있다. 50%는 영재고로 뽑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은 아이가 4명인가 5명밖에 없어요. 54명 붙여놨는데 일단 실제로 이렇게 무언가 요즘 서울 쪽의 의예과에 수능 최저 없는 학교 있잖아요. 수능 최저 없는 학교는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거 수능 최저 없으니까 수능 최저 맞추기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수능 최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경희대건, 한양대건, 연세대건, 성대건, 서울대는 이거 영재고 애들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재고 애들을 그만큼 확보하려고 하는 거다. 수능 최저가 딱 걸리면 영재고 애들은 지원 안 해요. 왜냐면 수능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고3 때. 그 최저를 대부분 못 맞춰요. 그 애들은 그걸 지원하거나 그 다음에 또 뭘 지원하냐면 수능 최저 없는 논술 지원해요. 그래서 연대 치의학과, 뭐 이런 약학과 이런 데 또 영재고 애들이 또 들어가요. 수학과학을 워낙 잘하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 종합전형은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저걸 그냥 딱 보면서 이거 와 5등급도 들어가네. 2.58등급이 저쪽에 고려대학교 학업수구나. 한양대 3.56이구나. 이렇게 딱 보면서 2.58이면 무조건 되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고려대는 그래도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고대는 너무 많이 뽑거든요. 이 종합전형에. 또 올해 또 인원을 또 늘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단계 작년에 막 6배수 이렇게 나다 보니까 1단계를 통과해서 이제 서류를 평가해야 될 애들이
7,000명 정도 돼요. 근데 사정관이 다 합쳐봐야 20명이거든요. 그럼 이걸 막 300장씩 학업 숫자 평가해야 되고요. 이 앞에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 없는 거. 10월 말에 먼저 보는 거. 그것도 또 평가해야 되다 보니까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내신 위주로 되게 많이 뽑는데 그 밑에 한양대나 건국대나 이런 데는 내신이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사고 애들 때문에 그래요. 과학고 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합전형은 믿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쪽 대구는요 워낙 네트워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뭐가 잘 되어 있냐면 학교마다 저쪽에 북부권, 저쪽에 수성구든, 저쪽에 남구든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자료를 공유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저 학교 몇 등급을 썼다 이런 걸 자꾸 공유를 해서 이쯤 써야 된다라고 무언가 가이드를 줘요. 단 대구 지역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제일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밖에 못 간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는 되겠구나 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거기는 무조건 되겠구나, 한 단계는 좀 높여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합전형은. 근데 올해 종합전형 뒤에도 또 한 번 얘기하겠지만 올해 종합전형의 또 하나 특징은 자소서가 없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는 자기소개서 1번 어떻게 써야 되지? 2번, 3번 썼다가 고쳤다 밤에 쓰고 나면 아침에 그지 같아서 어떻게 쓰지 고민해서 무언가 공부하기 되게 어려웠던 게 고3이었는데 올해는 여름방학이 공부하기 제일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어디 쓸지는 나중에 결정하면 돼요. 9월 6일날 모의평가 보고 어디 이상이구나 라고 확인하셔서 대학의 기준을 딱 잡아놔야 그 이상의 대학교에서 쓸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대학교에서 무슨 과 중에 써야 되겠다라는 정도까지만 딱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얘가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한참 안 넘어갔더니 됐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필요 있는 것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넘어가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신으로 학생 숫자가 저만큼씩 줄어요.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1등급자 아이들이 1,400명 정도가 준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작년에 졸업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작년에 고3 아이들은 1학년 입학하기 전에 1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학교를 불규칙적으로 갔죠. 공부를 하는 친구도 막 결석을 해요. 왜요? 집에서 수업해야 되니까.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무언가 자기 주도를 잘하는 친구들이 내신이 더 돋보여요. 나머지 애들은 무언가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좌충우돌 시기이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무언가 공부의 뜻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내신이 1.0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서울 쪽에 가톨릭대 의대, 경희대 의대 합격자 성적이 거의 다 1.0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알고 있는 애가 청주의 신흥고등학교를 다녔던 애가 내신이 1.0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서울대 의예과를 지문으로 붙었어요. 가톨릭대 의예과도 썼죠. 내신 1.0에 수능 최저가 4개 등급합 5였는데 이걸 딱 썼더니 예비 15번이에요. 그래서 겨우 붙었어요. 실제로 고려대도 붙었어요. 경희대학교도 썼는데 또 예비 받았어요. 내신 1.0인데 1.0이 되게 많았는데 저쪽에 광주에 고려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전년도에 전남대 의대가
1.4등급이었거든요. 커트라인이. 근데 작년에 1.06으로 땡겨졌어요. 와, 어디서 이렇게 1등급대가 다 튀어나왔대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 작년에 내신에 이렇게 거품이 많았어요. 서울 쪽에 있는 고등학교도 저쪽에 양정고등학교라고 자사고가 있거든요. 340명짜리 고등학교인데 1년의 내신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평균 내신이 2등급이 안 되는 1.99 안쪽의 아이가 6명, 7명밖에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14명 나왔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기조예요. 올해도 약간 그래요. 올해도 작년보다는 덜하지만 약간 그런 기조가 있기는 합니다. 왜요? 1학년, 2학년을 이 친구들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작년보다는 확실히 준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내신을 입력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내신 성적이 꽤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작년에 입시 결과가 너무 좋았던 대학의 학과는 학생들이 공포감을 느끼겠구나. 그런데 덜 지원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거 넘어가더라고. 이제 하나만 그 다음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올해 바뀌는 겁니다. 고려대가요. 내신을 들어간대요. 내신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고려대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 라고 질문하면 고려대가 70.1%가 최근 3년 동안의 재수생 이상의 합격자 비율이에요. 의예과가 아니고요. 모든 학과 평균입니다. 정시로 들어간 아이들. 그래서 이 머리 좋은 고려대학교가 비율을 7대3으로 만듭니다. 수능 100%인 전형을 70%, 내신이 들어가는 전원을 30% 인원으로 할당해서 1000명 대 400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왜요? 재수생은 저 왼쪽에 1667명짜리 쪽으로 썼어 니들은 이쪽에 427명은 고3 친구들 내신 써 이렇게 뭔가 맞는 거죠. 아까 제가 교과전형, 종합전형 딱 보여드렸는데 고려대학교 교과전형 2등급 안쪽이에요. 종합전형 2.3등급쯤에서 대부분 끊겨요. 그럼 2등급쯤 되는 애들은 정시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럼 내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등급은 1등급하고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3등급을 받으면요 4점 차이가 난대요. 총점에서 4등급을 받으면요 8점이 차이가 난대요. 5등급을 받으면요 16점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정시예요. 내신을 4등급 이하는 웬만하면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학생들은 특히 서울 쪽의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지역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 특히 남학생들이 외칩니다. 나는 정시 파이터라고. 어차피 내신을 지가 말아먹어 놓고 망했으니 나는 수시는 버린다. 우와 정시를 40%까지 뽑아주는 이 입시 환영. 오르비의 그런 길이 도배가 되죠. 수능으로 간다. 내신을 버립니다. 서울대 내신 들어가요. 정시에서 고려대 내신 들어가고요. 일부 전형이 내년엔 연대도 들어갑니다. 내신은 3등급쯤 만들어 주셔야 돼요. 3등급쯤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3333이에요. 과목별로 24, 24 이렇게 맞으면 점수가 98, 86, 98, 86이고요. 3333 맞으면 94, 94, 94, 94예요. 그럼 98, 86을 만들면 점수가 합쳐서 점수가 2점 가까이가 모자라져요. 똑같이 평균은 3점이라도 이거 2점요. 국어 2점짜리 한 문제보다 살짝 모자른 거예요. 그럼 꽤 점수가 큰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특히 1학년, 2학년 학부모들은
내신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수능 점수가 연고대까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아니요, 연고대가 아니라 동국대, 경북대 이상의 대학교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내신은 3등급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하고요. 국어 수학 100분위가,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가 85가 넘어가면 경북대 붙어요. 정시에서도. 그럼 경북대를 붙는다는 얘기는 가군이나 나군에서 경북대가 뽑거든요. 그럼 하나를 경북대를 집어넣으면 나군에 붙는 거죠. 가군에 집어넣으면. 그럼 나군에 고대 쓰면 돼요. 427명짜리 학과 보고. 저거 경쟁률 되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작년에 서울대 내신 처음 반영하면서 점수 문과도 되게 많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신이 들어가면 쓸 애들이 되게 많이 줄어요.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교과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천 인원 다 있다. 서강대 추천서 받기 되게 쉽겠죠. 20명이나 준대요. 뽑는 인원 300명인가 밖에 300명도 안 돼요. 근데 저렇게 많이 준대요. 미친 거죠. 원래 사람들은 되게 재밌어요. 제가 서강대 입학자문위원이기도 해요. 많이 주면 대학은 좋아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많으면 더 안 받으려고요. 저 작년에 10명인가 그랬거든요. 경쟁률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20명으로 늘려요. 그러면 경쟁률 더 안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 티켓이 생겼어요. 원래 거기에는 15만원, S석, 이렇게 R석 이렇게 찍혀있는 거를 무언가 선물로 받으면 가고 싶어요.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왜 희귀하다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로를 지나가는데 저같이 생긴 뭔가 코미디언이 무언가 이렇게 티켓 하나 줘요. 봤더니 그냥 무료야. 이러면 안 가요. 기본적으로. 너무 추천 인원이 많으면 사람들이 지원율이 줄어요. 그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있으니까 받으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받았다 안 써도 된다고요. 밑에 숙명여대는 제한이 없대요. 제한이 없으면 추천서를 굳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돼요. 쌤, 나중에 제가 숙명여대 경쟁률을 보고 쓸까 고민할게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왜냐면 제한이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목요일까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놔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학들은 추천서를 고등학교에서 언제 받냐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무언가 이렇게 시간을 줘요. 취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목요일날 원서 딱 마감하면 대학은 금요일까지 통지해내야 되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서는 월요일날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까 왜 공립 이런 얘기를 했냐면, 추천서를 만약에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떤 대학교 경쟁률을 딱 봤더니 경쟁률이 낮아서 갑자기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저 남은 추천서 주세요 이러면 선생님들이 안 줘요. 학칙에 어긋난다고. 그러니까 받아 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받아 놓으시면 되고요. 건국대나 이 숙명여대 같은 데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는 학교는 내가 6장을 쓸 데가 없다. 추천서를 6개를 받으려고 했는데 추천서를 받을 때가 4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러면 건대나 숙명여대나 이런 대학들 하나 쓰겠다라고 얘기해 놓으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6개까지 확보해 놓고 나중에 안 썼어요? 그러시면 돼요. 그럼 한번 욕먹으면 되죠. 야 인마 쓴다며. 그러면 쓰려고 했는데 경쟁이 너무 높더라고요. 수능 성적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번 욕 먹으면 오래 살아요. 이렇게 뭔가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 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작년의 입시 결과예요. 입시 결과 쭉 있는데, 요 정도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게 70% 컷이에요. 70% 컷인데, 성균관대 문과 쪽을 보면 요 정도구나, 자연계 쪽을 보면 요 정도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건, 우리가 재작년에 문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영이랑 사회과학을 거의 똑같은 숫자를 딱 부여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선호도가 이제 나뉜 거죠. 2022학년도에 원서를 쓸 때는 아이들이 2022가 처음 뽑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입시 결과가 없었어요, 성대는. 그럼 2022는 아이들이 선호도대로 원서를 써서 나온 결과가 1.52, 1.51이에요. 저걸 딱 보고 작년에는 반응한 거죠. 경영학과가 더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경영으로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몰려갔어요. 사회과학은 거의 유지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올해 아이들은 저걸 딱 보면 순서가 바뀔 겁니다. 경영학과 너무 높은데? 라고 생각하고요. 사회과학 계열에 안에 딱 봤더니 경제학과가 있어요. 경영이나 경제나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밑으로 내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생각하시면 된다. 뭐 자연계도 요 정도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수준이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 게 성균관대 좋아해요. 대구 친구들이 삼성이라고 해서. 근데 그 앞에 서강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연락 공부 많이 시킨다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 중에 전과가 안 되는 대학이 성대, 서강대요. 경북대도 전과가 되는데, 전과가 뭔지 알죠? 전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서울대도 전과가 되는데 요 두 개 대학교는 전과가 안 돼요. 성대나 서강대학교는. 근데 차이가 있죠. 뭔 차이가 있냐면 저쪽의 성대는 하나는 대학로에 있고요. 하나는 수원에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 평균 1시간 반 걸려요. 복수 전공을 이과에서 문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요. 성균관대를 원서를 쓸 때 자연계 친구가 문과 쪽의 내신을 보니까 좀 낫죠. 그래서 문과 쪽으로 교차를 해서 붙은 다음에 자연계학과를 복수 전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왕따 당해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 시간 다 날라가요. 대학도 이렇게 무언가 이 복수 전공하는 아이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대는 같은 계열 내에서 무언가 복수 전공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이 성대 가면 나중에 후회한다. 가 하나의 특징이고요. 반면에 서강대는 캠퍼스가 끝에서 끝에까지 가면 한 10분 걸릴까? 저는 걸음이 좀 빠르거든요. 10분 안 걸려요. 영남대에 한 5분을 되나? 5분도 안 될 거예요. 크기가. 열나 작아요. 그러면 복수 전공하기 되게 쉽겠죠. 그냥 몇 걸음 가면 예를 들어서 국어공학과 다니다 컴퓨터학과 수업 들어야지. 그럼 이렇게 가면 한 1분이면 5분가 가요. 학교가 고등학교만 해서. 근데 이 학교의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회학과나 사학과 철학과나 이런 학과들은 심리학과 등등은 교수님들이 되게 유연해서요. 복수 전공을 장려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학과를 입학했다가 저 컴퓨터학과를 공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싶은데 이러면 40학점만 사학과 들으면 되고요. 나머지 70학점을 이 컴퓨터 공학과 수업을 들으면 이중 전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쉬운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서강대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아니에요? 라고 해서 경영경제를 들어가면 교수님들 프라이드가 장난 아니라서 어디 감히 복수 전공을 해. 우리 과는 열심히 해. 그래서 이 이중전공 복수전공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자연계 친구가 서강대를 가려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가 하나의 방법이다. 전과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경북대가 요 정도 된대요. 작년 입시 결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제로 작년보다 입시 결과는 안 좋아질 거예요. 이거보다 내신의 숫자가 더 커질 거예요. 왜요? 올해 아이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죠. 학과가 이렇게 쭉 있는데 경북대는요, 전통적으로 전자공학과가 좋아, 화학공학과가 좋아 이렇게 질문하면 전자공학과가 훨씬 좋은 학교예요. 저쪽에 부산대학교를 가가지고 화학공학과가 좋아, 전자공학과가 좋아 이러면 화학공학과가 열나 높아요. 왜요? 울산 쪽의 단지들이 SK라든지 이런 화학단지가 너무 많으니까 화학공학과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이 경북대는 원래 전자공학과가 지금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좀 내려온 거예요. 아, 그럼 이걸 우리가 1년치만 이렇게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2년치의 흐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상한 특징들이 보여요. 이게 무언가 이렇게 굴레를 막 이렇게 뭔가 시소를 탄다는 거죠. 작년에 입시 결과가 너무 좋았던 학과를 우리는 무언가 째려보고 계시면 돼요. 언제요? 9월 15일까지.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아니에요. 9월 12일부터. 이렇게 보시면서 어디다 원서를 써야 되겠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대는 굉장히 장난 아니죠, 성적이. 우와, 이게 달서구에 있나요, 이 학교가? 달서구 옛날에는 꽤 좋은 학교였는데 요즘 점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7등급 근처에 나오는 학과들이 막 나온다라는 거죠. 인기 학과들 뭐 간호학과나 이런 거 빼면 보통 4등급대 중반이면 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앞에 거랑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우리 아이가 4등급인데 라고 하면 와, 뒤에 있는 계대는 위에 있는 경찰행정학과 안 가고 못 간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한테 자존감 떨어지니까 안 가고 간호학과 안 가고 계대는 다 가겠구나. 물론 위에 의예과도 있지만 이거 빼고 다 간다. 나는 애가 4등급 대 초반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계대는 안정권인 거죠. 그리고 앞에 경대를 노리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대를 한 장을 썼어요. 근데 운 나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계대를 가요. 그럼 아이들이 한숨 쉬어요. 아씨, 경대 갔어야 되는데. 근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자존감이라고 얘기했어요. 경북대를 갔으면 운이 좋아서 간 거예요. 운이 좋아서 꼴찌로 붙은 거죠. 꼴찌로 붙으면 이게 대학생활도 계속 상대평가를 겪으면서 4년을 버텨야 돼요. 자존감이 열나 낮아져요. 특히 자연계학과로 가면요. 와, 씨, 이것들 다 천재네. 나만 무언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생활을 하면 되게 무언가 우울감이 커져요. 근데 계대를 딱 하면 와, 4등급으로 계대 들어가면 과대표, 과 수석이 돼요. 그럼 이게 잘못하면 장학금도 받아요. 자존감이 열나 높아지고 친구들이 다 후졌어요. 나보다. 그럼 내가 이 학교를 딱 다니면 와, 1학년 때 그냥 장학금밖에 연락시켰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수업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새끼들이 없어요. 다 수청으로 가고. 그래서 뭔가 싸이가 오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다 모이고 애들이 모이고 뭔가 수업하면 다 없어져. 그럼 수업만 이렇게 들으면 장학금 받죠. 아, 이거 친구도 후져갖고 못 사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요. 무언가 대인관계 되게 중요하지만 대인관계 1, 2년 끊는다라고 해서 무언가 되게 문제 안 생겨요. 학점 이렇게 잘 받으면 돼요. 그랬다가 3학년 때 아씨, 다른 대학으로 옮길까? 라고 고민하면 돼요. 제 조카애가요. 제 조카애가 저희 외삼촌, 제일 큰 외삼촌이 정말 성격이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장난 아닌 사람인데 저희 외삼촌, 외숙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경북대를 나왔는데 제일 큰 외삼촌이 기업체 회사생활을 딱 1년 하고 이게 우리 형수님 외숙모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 술만 먹는 거예요. 딸만 둘이 있었는데
그 첫째 딸이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서울의 대학교 다니다가 강원도에 있는 7급 공무원으로 도망간 거예요. 아빠를 피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해갖고 딸내미를 하나 낳았는데 걔가 속초여고 전교 1등을 했어요. 애를 너무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얘는 무조건 스카이를 갈 수 있지 오빠.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언가 얘한테 얘기를 했죠. 야 너희 애 속초여고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갈 수 있어. 우리 누가 뭐 얼마나 뭐 막 계속 얘기를 해요. 야 안돼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서울시립대 하나 쓰자. 제가 이렇게 꼬셨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는 수능 최저는 못 맞춰. 내신만 엄청나게 했어. 그래서 제가 그럼 건대 쓰자 라고 얘기했어요. 건대 전자공학과를 무조건 하나 쓰게끔 만들고 맨 위에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성대 이렇게 딱 쓰고 다 떨어졌죠. 그리고 건대 전자공학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걸 똑같이 얘한테 얘기했죠. 올해 3월 달에 고대 전기전자로 편입했어요. 전 여기 왔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친구 사귀어도 되죠? 못 사귀어요. 엄마 제가 그랬어요. 걔들 이미 친구들 다 만들어졌어서 낯선 사람을 관심 없어. 다른 과에서 국제정보 하려고 오늘로 생각할 거야.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친구가 이렇게 건대를 처음 들어갈 때는 뭔가 들어가기 전, 입학식 하기 전까지는 무언가 굉장히 우울했죠. 근데 이 아이가 1학년 1학기 첫 시험이 4.5 만점에 4.48, 4.4 온가 뭐 이랬거든요. 평균이 4.4래요. 그래서 고대 편입하는데 너무 쉬웠던 거죠. 왜요? 친구들이 후져서 본인 생각했을 때 이렇게 무언가 생각하시면 된다. 와, 씨, 우리 아이 개대밖에 못 가네. 이러지 마세요. 우와, 걸어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아이는 안전할 거야. 뭔가 시내 버스 타고 아무리 술을 이렇게까지 먹고 와도 뭐 오는데 뭐 그냥 아빠 데려가면 되잖아요. 바로 옆에. 모든 걸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업 되게 쉽게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때가 되면. 왜 또 취업이 쉽게 되냐. 우리나라 69년생들부터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69년생들부터가 어떤 세대냐라고 질문하면 IMF가 터졌을 때 신입사원이었거나 취업을 하지 않았던 세대예요. IMF를 겪을 때 사원이었기 때문에 안 잘렸어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과장급 정도밖에 안 돼서 안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업체 설명회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체 50대 초반이 진짜 많아요. 이 친구들이 우르르 다 퇴직하고 자리를 양보할 거예요. 양보하면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면 되죠. 우리 아이들 5년, 6년 뒤에 입사할 거잖아요. 안 잘린다니까요? 취업 잘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대학을 가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대학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게 종합이에요. 종합 올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줄은 학교는요 전국의 대학교가 줄은 거고요. 실제로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은 고대, 연대는 300명 늘었어요. 그 다음에 성대가 100명 줄었으니까 건대, 동대 이상의 대학교는 종합전형의 인원이 오히려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대가 왜 줄었냐면 저게 교과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교과 쪽으로 뺀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상위권 대학은 작년보다 기회가 늘어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건 안정권이구나 라고 제가 아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렇게 판단하고 한 단계쯤 위로 원선을 쓰면 돼요. 그럼 거기도 될 가능성이 꽤 높을 거예요. 2단계는요? 라고 질문하면 그거는 무언가 잘 봐야죠.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의 차이가 뭘까? 라고 질문하면 대학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막 강조를 해요. 그리고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있는 대학도 있어요. 어떤 학과는 무슨 과목을 더 주력으로 본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 과목을 안 들었으면 불리하다라는 거네. 그 과목 내신이 안 좋으면 불리하다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면 무언가 모든 과목의 내신이 대부분 다 좋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쪽에도요. 물리 관련된 학과, 화학 관련된 학과, 생명과학 관련된 학과, 모든 지구과학까지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요, 대학이 중앙대까지 해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뭐가 제일 많이 주냐면요, 물리 선택자가 되게 많이 줄어요. 화학 선택자가 되게 많이 줄고요. 지구과학 선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앙대 밑에 대학은요,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과를 뽑지 않아요. 저쪽에 이제 환경공학과 정도 빼고는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과가 서울 쪽에 중대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없어요. 경북대가 와야 있는 거죠. 지방 국립대에 와야 지구과학 관련된 학과가 생기지 서울 쪽에 그런 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전공적합성으로 생명과학 쪽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물리화학 선택자가 없다 보니. 그래서 경쟁률을 쭉 보면 그 밑에 대학부터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학과가 경쟁률이 장난 아니게 치솟아요. 위에 대학교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막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거꾸로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생명과학 내신이 너무 좋은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같이 센 놈하고 붙을까? 라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마지막까지 경쟁을 보면 돼요. 경쟁률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낮은 쪽으로 쓰는 게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위권을 쓸 때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이제 하나를 슬슬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슬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논술이에요. 이제 논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요즘 주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학원 원장을 맡았다고 얘기했어요. 맡으면서 과거 이력을 제가 봤죠. 뭘 봤냐면 우리 학원 애들이 논술을 얼마나 쓰지? 라는 걸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3년 전에 2,000명을 썼으면 3년 전에 2,000명을 썼으면 재작년에는 2년 전에는 1,700명이 썼고요. 작년에는 1,300명이 썼어요. 그래서 65%로 떨어졌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2년 만에. 왜 그러지?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직원들한테. 그랬더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잠깐 고민해봤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 라고 해서 제가 대학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야, 진짜 재수생이 논술 지원 잘 안 하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학들도 줄었대요.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보다가 딱 느낌이 왔죠.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30%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재수생들이 논술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다라는 거죠. 이 정시가 40%를 뽑으니, 수능으로 40%를 뽑으니 굳이 수시를 어디서 써야 되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논술은 이제 재학생들이 붙어요. 그래서 최근에 설명한 거, 이 성균관대도 과거에는 70% 이상이 재수생이라고 했는데 올해 설명할 때 보니까 작년에 재수생이 50%였어요. 라고 얘기해요. 점점 줄어듭니다. 저희 학원에도요, 논술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진행하는데 애들이 안 들어요. 무언가 그냥 공부하는 게 더 편하대요. 논술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하셔야 되는데 오해는 좀 갖지 말고 하자 라는 의미로 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경쟁률 장난 아니에요. 경쟁률 장난 아닌데 중앙대도 올해 경쟁률이 100대 1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중앙대가 올해 과학 논술을 안 보거든요. 작년까지 봤다가. 그럼 100대 1이다 라고 경쟁률을 보이면 와, 저거 어떻게 붙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수능 최저 있는 학교는 수능 최저 맞추는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그럼 적용될 비율이면 40대 1이에요. 높은 학과는 60% 맞추고요. 낮은 학과는 20% 맞춥니다. 그래서 학과 간의 편차가 있다. 첫 번째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논술이 문과 논술이 있고 이과 논술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자연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맨 왼쪽에 서강대도 있고 앞에 성균관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성균관대부터 먼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성균관대는 의예과가 있어요. 맞죠? 약학과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올해 또 신설되는 학과가 3개과가 있어요. 이런 학과를 우리는 특성화학과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은 논술 시험을 따로 봐요. 시험지를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요. 의예과, 약학과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시험 문제가 좀 쉬우면 의예과는 못 뽑아요. 그렇겠죠? 논술 100이거든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밑에 과는 못 뽑습니다. 왜요? 다 빵점일 거거든요. 그래서 섞습니다. 섞어서 작년에 성균관대 약학과 중간쯤 있는 학과, 중간보다 위에 있는 학과가 이 점수가 50점이었어요. 논술의 점수가. 다시 얘기하면 의예과를 위한 논술 문제 절반을 못 풀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맞추니까 최초 합격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나 약학과 갈 건데 논술 문제를 보죠. 한 문제를 보는 순간 기절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걸? 시험법이 수학원 수학 2래요. 학교에서 배운 거래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요. 와, 안 되겠다. 그래서 밑에 과로 내려와요. 전기전자 컴퓨터,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은 논술 문제가 달라요. 이건 두 문제나 해볼 만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원서를 쓰면 얘는 논술 시험 보러 안 가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위예과를 원서 쓸 때 의예과나 다 맞으려고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학과는 절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논술 문제를 보면서 오해해요. 그럼 그 밑에 과는 그런 학과들은 절반쯤 맞추면 붙어요. 저 밑에 있는 건설환경공학과 이런 데는 절반도 못 맞춰도 붙어요. 이렇게가 무언가가 생각되는 게 자연계 논술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 논술 대학 홈페이지에 점수 나와 있는 대학들을 보면 보통 정말 인기 학과가 70점 정도가 되고요. 그 논술 시험의 중간쯤 학과가 50점쯤 되고요. 어떤 학과는 40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균이. 그럼 이걸 우리가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기절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논술은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 맞출 수 있으면 이 시험은 도전하시면 됩니다. 의예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 중간쯤 되는 학과쯤으로 하면 웬만하면 가능성이 높아요. 평소 실력을 내가 그 문제를 봤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자연계는 수학 논술 보잖아요. 뭐 연대나 일부대학교 과학 논술 보는 학교 일부 빼고 수학 논술 본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논술을 쓸까 말까를 언제 대부분 친구들이 고민하냐면 7월 말에 고민해요. 기말고사 끝나고. 우와, 그때 논술 이제 문제들 유형들을 막 보는 거죠. 근데 수학 시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8월달, 9월달, 10월달에는 수학 공부 안 할 건가요? 자연계의 수학 공부 제일 열심히 할 때예요. 그럼 이렇게 수학 공부 할 건데 지금 내가 50%를 못 맞춘다라고 해서 그때도 50%를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거기다가 기대 심리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지만 50%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도전하시면 된다고요. 이 논술은. 이게 안 되는 자연계 친구나 아니면 문과 친구는 문과 논술 준비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과에도 수학 논술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한양대 경영학과, 중앙대 경영학과, 건국대 경영학과 등등. 수학 논술 보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수학 문제가 확률과 통계가 주된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자연계가 교차 지원을 안 하겠죠. 확통 우리 공부 안 했는데 굳이 문과로 넘어갈 필요가 없겠죠. 문과 애들이 수학을 잘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한양대쯤 쓴 애들이 2등급이에요. 잘해봐야. 수학 2등급쯤 맞는 아이가 한양대 경영학과, 파이낸스 경영 이런 데 도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확통 문제 수원 2에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수학에 조금 더 강점 있으면 그렇게 뭔가 논술로 준비해 놓으시면 되는데 문과가 문제예요. 문과가 뭐가 문제냐면 이놈의 논술이 무언가 정답이 없어요. 문과 논술은 정성평가예요. 교수도 잘 만나야 돼요. 내 답안지를 채점하는 교수가 5명이라고 하면 A 교수가 채점하냐 E 교수가 채점하냐에 따라서 당락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2번 검토해요. 2번 검토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해볼 만한 게 문과 논술이에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기 아버님 어머니들은 예전에 유언 편지 써봤어요. 1000자 정도로. 무언가 펜팔도 해봤고요. 무언가 여러 가지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요. 원고지 2장, 3장 써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근데 600자 이상을 쓰래. 미쳐요 아이들. 그래서 논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강남에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래서 요즘 문과 논술 강사들이 모두 다 고립고개를 겪고 있어요. 논술은 학원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모의 논술 문제 보고 내가 쓸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최소한 이런 단어들로 정렬은 돼야 되지 않을까? 내용은 내가 투박하게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 구성에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무언가 만들어 보고 확인해 보고 나면 정답을 확인해 보고 나면 대학에 모범답안이 있거든요. 내 글이,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수능 끝나고 열흘 동안 조금만 대비하면 가능성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 논술이 학생들이요. 특히 문과는 겉멋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겉멋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연대건, 한양대건, 중앙대건, 경희대건 이런 데는 경쟁률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건대, 동국대, 여기 단국대 여기까지 조금 경쟁률 나오다가 그 밑으로는 경쟁률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조금 낮은 학과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전과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전과가 제일 잘 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어디냐? 라고 질문하면 부처님의 자비대학이에요. 동국대. 동국대는 제일 낮은 북한학과, 늘 북한학과 낮진 않지만 북한학과든 독일어학과든 이런 학과를 들어갔다가 1학년 마칠 때 저는 컴퓨터, 전기전자 등의 학과로 전과 할래요. 그러면 전과가 돼요. 부처님의 자비로. 숭실대도 그래요. 거긴 기독교 학과예요. 문과에서 이과로 돼요. 숭실대에서 전과가 안 되는 학과는 기독교 학과라고 주장해요. 근데 거기도 내부적으로 보면 돼요. 회계하면 돼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건 동국대 불교학과 들어가면 안 돼요. 불교학과 하나 빼고는 다 된다. 거기는 2개 대학교는 정말 거의 90%가 다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캠퍼스에서 서울로 올라가기 제일 쉬운 학교는 한국외대예요. 왜냐면 한국외대도요 아이들이 학교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설이. 또 반수생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빠져나간 아이들이 많아서
저쪽에 아이들이 용인에 있는 애들이 서울로 올라와요. 서울에 있는 애들이 왜 다른 과를 안 옮기죠? 라고 질문하면 이 외대는 모두 다 학과 모집이에요. 1학년 때 선배와 친구들 간에 끈끈한 연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과로 이동하면 캠퍼스가 요만한데 하루에 몇 번씩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전과 신청을 안 해요. 용인 애들은 옮기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용인 애들이 와요. 근데 이 용인 애들이 몰라요. 그거를 10월 달에 그냥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2단이에요. 그래서 용인으로 들어갔다가 서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무언가 전과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두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제 가장 친한 형님의 딸내미가 여기 대구은행 다녀요. 대구은행에 다니는데 걔는 저쪽에 군포에 있는 수리고등학교, 옛날 김연아 나온 학교죠. 거기에 김연아 걔가 4년 후배인가? 김연아 3년 후배인가? 그래서 걔가 맨 처음에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에 들어갔어요. 수능 점수로. 그 학과가 점수 제일 낮은 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계속 컴퓨터로 전과해라, 컴퓨터로 전과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가 갑자기 건축으로 전과하는 거 2학년 때 미쳤나 얘가? 그랬더니 건축을 하고 싶었대. 그래서 컴퓨터 계속 노래를 불렀죠. 2학년 1학기 다니더니 건축이 자기가 생각한 건축이 아니래.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마지막 기회다 컴퓨터 해갖고 2학년 2학기 때 컴퓨터로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은행의 전산실을 다니거든요. 이리로 내려와서 지금 혼자 살아요. 오늘 보고할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올라갈 건데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연봉 장난하게 높더라고요. 연봉이 초봉이 한 5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삼촌 여기는 너무 좋은데 남자가 없어요. 막 계속 그래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기회는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 친구들도 뭔가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제일 불행한 친구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서울대 경영학과 다니다가 시중은행 들어가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한국은행 한대요. 뭐 되게 M&A 컨설턴팅 한대요. 무언가 이렇게 되게 좋은 걸로 자꾸 뭔가 하니 나는 국민은행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게 제일 불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때가 되면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희 형이 하나 있어요. 저희 형이 한 명 있는데 사법고시 18번 봤어요. 지금 대통령의 더블이죠. 똑같이 군대를 안 갔어요. 똑같은 대학을 나왔어요. 저희 형이요 18번을 떨어지면서 집에 올 때 18번만에 붙었어요. 17번은 떨어지고요. 18번을 왜 붙었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붙은 게 아니고요. 200명대 뽑다가 800명대 뽑아서 그냥 문이 넓어서 붙었어요. 그래서 저 형은 DJ를 되게 사랑해요. 그때 정통을 막 늘려줬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했대요. 책을 보면 다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때 왜 떨어졌어? 라고 친구들 엄마가 했어요. 수초 먹고 들어왔을 때.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책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시험 낸 인간들이 내 뇌뚜껑을 열어봤는지 잊어버린 것만 냈대요. 책을 그리고 17시간씩 1년에 300일만 공부해도요 5만 시간이요. 10년을 공부하면요 50만 시간이에요. 그럼 지금 용산에 계신 분이나 저희 형은 50만 시간 이상을 똑같은 책을 본 거예요. 한 20권 되는 거. 다 외워야 되지 않나요? 끄떡끄떡 하시죠. 못 외워야 정상이야. 왜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 외워야 정상이다라고 원래 생각해요. 사람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잊어버리는데
어디를 잊어버렸는지를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공부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잊어버렸는지를 찾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어디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형도 그랬어요. 저쪽 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계속 공부하는 거죠. 예를 이렇게 들어보자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공부해요. 뭔가 물리를 공부해요. 생활과 윤리를 공부해요. 1단원이 있죠. 1단원에 중단원이 1, 2, 3 있어요. 이게 한 50페이지쯤 돼요. 각 교과서는 다르지만 50페이지를 열라 외우면 기본적으로 이틀이면 다 외워요. 외우고 나서 그 다음날 앵무새처럼 떠들라고 하면 다 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다 외웠다. 그래서 이제 놀아요. 남학생들은 농구하면서 뇌를 흔들어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리고 2단원을 또 외워요. 또 열라 외워요. 또 외웠나? 하기는 또 외웠어요. 그래서 또 농구해요. 축구하고. 3단원을 또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러 가요.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외워놓고요. 그 다음 아이들은 뭐 하냐면, 여기까지가 시험 보기지, 반복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다 적혀있는 교과서 참고서를 꺼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읽으려고 했더니 기억이 떠올라요. 다 외웠던 부분이다. 사람의 기억은 행복한 기억, 슬펐던 기억, 화났던 기억은 진짜 오래 남아요. 와, 이거 외웠던 거다! 가 내 뇌를 지배해요. 그리고 다 적혀있는 책을 꺼내서 읽어요. 맞아! 똑같다! 보름 전이랑 줄줄줄 읽어요. 복습 끝이에요. 이러니까 사법고시를 18번 보죠. 이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만 냈다라고 하는 거죠. 딱 공부가 끝나면 책을 덮어야죠. 한 달 뒤쯤에. 야, 일단은 그게 타이틀이 뭐였지? 라고 아무것도 안 보고 써야 돼요. 중단원 이름 뭐였지? 거기에 내 머릿속에 지금 남겨있는 게 뭘까? 라고 머릿속에 있는 걸 하나하나 탈탈 털어서 적어봐야죠. 아무것도 안 보고. 적었더니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났는데 20%밖에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럼 20%가 기억나면 안 되는 거냐? 좋은 거예요. 우와, 20%가 기억난다! 라고 생각하고 적은 걸 확인하면 돼요. 교과서 참고서 꺼내놓고 우와, 똑같이 적혀있네 라고 해서 이거 다시 한번 나중에 6개월 지나도 까먹지 말아야지 좋은 기억으로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돌변하면 되죠. 17 다음 숫자 외치면서, 우리 17이죠? 17 다음 숫자 내일 날짜를 외치면서 와, 씨, 이거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80% 까먹었다 하고 책을 펴놓고 이거 까먹은 거 뭔지를 화딱지를 내면서 확인하면 돼요. 미쳤나봐 이걸 까먹고. 미쳤나봐 이거. 와, 씨,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각인돼요. 사람은 싸웠던 기억 정말 오래가요. 슬펐던 기억 되게 오래가고요. 기뻤던 기억 되게 오래가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아노 의자 들고 52분 동안 서 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다가 바이엘 책 집어넣고 하드 책 집어넣고 체르니 30번 책 집어넣고 아직도 기억나요. 오락실 가서 킹콩 한번 했다고. 널 때리지는 못하겠고 피아노 의자를 들어라. 또 힘이 너무 세니까 계속 집어넣을 책을. 엄청난 아동학 때 했던 그때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생생하게 만들려면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무언가 행동이 필요한데, 아이들은요, 어머님들은 일상생활을 해요. 공부를. 어머님 세대에서 일상생활은 기억이 안 남아요.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뭐죠? 책상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인 거죠. 공부하는 거예요. 맨날 외워요. 맨날 문제 풀어봐요. 와, 맞았구나 기뻐해요. 그 다음 또 사전 문제도 또 해요. 또 하고, 와, 오늘 공부 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요. 계속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내면
한 달 뒤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남다고요. 안 남더라도 한 달 전 거를 다시 반복해야죠. 한 번씩 끝나면 2단원이 끝나면 1단원 반복해 보기를 무언가 중간에 학습 계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 봐야죠. 80% 까먹었다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야 이거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는걸? 이거 요번에는 4단원 끝날 때 1단원도 동시에 한번 해보자. 1단원, 2단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릿속에 다 남아요. 선생님들이요 아무것도 안 보고 막 적어요. 왜요? 1교시 1반 들어가고 A는 B야. 설명 한번 했어요. 까먹을만 하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2반 들어가고 또 수업하잖아요. A 이꼴 B야. 이러니까 안 까먹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계속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 까먹는다. 점수는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여름방학 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는 걸 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언가 9월 6일날 시험을 딱 봐야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가 명확해져요. 현재 위치가 명확해져야 9월 15일까지 수시 원서를 명확하게 쓸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우리 아이가 수시를 그래서 경국대를 집어넣는데 수능 시험날 갑자기 연대갈 점수를 받으면 누가 경국대 쓰라고 했어? 라고 갑자기 온 집안이 회의해서 범인 찾아요. 그 범인이 엄마면 큰일 나요. 집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무언가 우리 아이 실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번 여름방학 동안은 제대로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그걸 잘 시키시면 되고요. 안 되면 공부는 때가 있다라고 군대 보내시거나 좀 수준 낮은 학교 보내시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부모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정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